화학무기. 당신이 1900년대 초 유럽 어딘가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1차 세계대전의 징집 때 전쟁터로 보내졌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끔찍한 전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화학무기. 참호 속에 숨어있는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 구름. 갑자기 라면 스프 10봉지를 때려 맞은 고통이 몰려옵니다. 눈은 따갑고 폐는 타들어가고 피부는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바로 화학무기의 위력. 염소가스, 신경가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 물질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명 자체를 붕괴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1925년 제네바 의정서를 통해 화학무기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금지된 무기인데도 왜 우리 군은 여전히 화생방 훈련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죠. 북한은 수천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 협약조차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훈련이 필수인 것입니다. 백린탄. 하얀 연기가 마치 눈꽃처럼 흩날립니다. 멀리서 보면 환상적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눈꽃은 피부에 닿는 순간 불이 붙는 악마의 가루, 바로 백린입니다. 백린은 섭씨 30도 정도만 돼도 발화하기 때문에 공기와 닿는 순간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연소를 시작하면 최고 2500도의 고열로 타오릅니다. 이런 게 피부에 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살을 파내야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죠. 또한 불을 끄려고 도와주는 사람에게까지 옮겨 붙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물질이기 때문에 함부로 도와줄 수도 없죠. 그래서 1980년 유엔은 제네바 의정서를 통해 백린탄을 민간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백린 자체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조명탄과 연막탄, 군사 목적으로 제한된 사용은 허용되고 있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전쟁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실명 레이저. 맑은 날 하늘을 올려보다 햇빛이 눈부셔 고개를 돌린 적 있나요? 그런데 누군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을 당신 눈에 쏜다면 어떨까요? 레이저는 사거리를 재거나 조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어느 순간 사람의 시력을 파괴하는 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실명 레이저가 생명은 살려두되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치열한 전투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 잔혹함의 방향이 다를 뿐 결코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1998년 눈을 멀게 하는 목적의 레이저 무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측정이나 조준용으로는 여전히 사용되지만 실명을 유도하는 목적은 이제 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 중 레이저가 사람에게 실제로 사용됐는지 누가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청렴한 사람들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집속탄. 하나의 폭탄 안에 수십 개의 소형 폭탄이 사방으로 퍼진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집속탄입니다. 집속탄은 전쟁 중에는 효율적인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넓은 지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군집한 적에게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소형 폭탄들이 전쟁 중에만 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터지지 않고 풀숲이나 땅속에 남아있던 불발탄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숲속에서 놀던 아이가 불발탄을 밟고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2008년 국제사회는 집속탄 금지 협약을 통해 생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역시 북한.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대규모 병력을 신속하게 저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 중 하나이기에 우리나라는 집속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포기는 안했지만 불발률을 낮춘 정밀형 집속탄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맞추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폭격. 전쟁 중이라고 모든 폭격이 다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인의 구분 없이 무작위로 퍼붓는 공격. 이게 바로 무차별 폭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 이루어진 히로시마 원자 폭격입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원폭 투하를 결정했지만 히로시마는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인 약 14만 명의 목숨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히로시마 원폭은 그 당시 국제법상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국제법은 민간시설, 학교, 병원, 주택가 등을 목표로 한 포격이나 목표가 불명확한 공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수나 전술상 필요라는 명분 아래 민간인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위 항복. 전쟁터에서 적군이 흰 깃발을 들고 항복을 외칩니다. 전쟁 중 이 신호를 받는다면 공격을 멈추고 그들을 포로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갑자기 총을 꺼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위 항복, 영어로는 퍼피디라 불리는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의료인으로 위장하거나 민간인 복장을 하고 적을 속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방식은 전략이라 불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전쟁의 경계가 무너지게 돼 실제 민간인의 피해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을 통해 허위 항복 전술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상대방의 방심을 노린 전술이 아닌 전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해서였죠. 하지만 죽은 이는 말이 없는 법. 이 방식은 아직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복 거부. 방금 전 살펴본 허위 항복과 반대로 이번엔 항복을 했는데 항복하지마 안 믿어 하고 총을 쏘는 건 뭐라고 할까요? 이걸 바로 항복 거부라고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허위 항복은 항복한 척 공격하는 행위, 항복 거부는 진짜 항복했는데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이 진짜 항복을 했지만 미군이 안 속아! 하면서 진짜 항복을 믿지 않고 사살했던 일도 있었죠. 문제는 전장의 긴박한 상황에서 저 사람이 진짜 항복인지 속이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눈치게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인질극. 전쟁 중 포로를 붙잡아 요구 안 들어주면 생명 장담 못해 협박한다면 그 순간 그건 전투가 아닌 협박극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질극입니다. 이는 전투 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압박 수단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이걸 명백한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도 전시 인질극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 라고 못 받고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죠.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을 방패 삼아 전투하거나 포로를 협박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죠. 결국 인질극의 본질은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않고 도구처럼 쓰는 것. 전쟁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권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청야 전술. 전쟁에서는 적을 무찌르고 땅과 자원을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차지할 땅과 자원 자체를 모두 없앤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게 바로 청야 전술입니다. 적에게 점령당할 것이 확실할 때 남겨진 자원, 식량, 철도, 심지어 우물까지 모조리 파괴한 채 후퇴하는 전술이죠. 적이 그 지역을 점령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일종의 놀부심보 같은 전술입니다. 이 전술은 러시아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침공을 막을 때 자신들의 영토를 스스로 태워버리면서 사용되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간인의 삶을 파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농작물, 가축, 식수원까지 불태워져 전쟁이 끝난 후에도 회복이 요원해지죠. 그래서 국제법은 청야 전술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못했지만 무차별적 민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쟁 범죄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간 청야 전술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으며 군사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라며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탈. 전쟁 영화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적군이 물러갔다! 우린 이겼다! 그리고 곧이어 아무 집으로 뛰어들어가 금부치, 식량, 심지어 가축까지 들고 나오는 장면. 예전에는 이런 걸 전리품이라 불렀죠. 이긴 쪽이 진 쪽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그냥 도둑질, 즉 약탈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을 불태우고 가진 걸 다 빼앗는 것은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니라 사람의 생존 기반을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제법도 전쟁 중에 민간인의 재산을 건드리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물품 검사를 하는 관리인이 없기에 현실과는 괴리가 일어나는 국제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에도 룰이 있다는 사실과 그 룰이 무너질 때 벌어지는 끔찍한 결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카트는 이런 지식의 경계선에 있는 주제들, 한번 들으면 뇌가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마트처럼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씩 담아가는 채널 지식카트. 더 많은 지식 쇼핑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